희망갑에서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못 말리는 사형제입니다. 박기현, 박수현, 박태현, 박세현 원장입니다. 자, 박세현 원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 사형제인데요. 지금도 나이가 있지만 힘하면 어디 가서 밀리지 않고 든든하고 듬직한 첫째입니다. 제일 끝에. 기현이 형님. 예. 아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학교 때부터 선생님이나 지인들이 그 머리 하게 되면 빼놓을 데 없이 총명하고 거기다가 유머까지 갖춘 둘째. 수현이 형님. 그리고 이제 그 운동하게 되면 학교 때 운동선수, 그 도체육단, 군체육단 이런 데 가서도 1, 2, 3등 안에 항상 들었던 체육선수 출신, 예, 박태현 셋장입니다. 태현 형님.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넷째입니다. 먼저 기현 형님부터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한의사 3명. 형제 제가 맞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한의사가 세 분이 있는 거예요? 예, 다 한의사예요. 그리고 형님은 뭐 하세요? 저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네. 저는 북한 청진의학대학을 다니던 실력으로 한국에 와서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학 박사까지 따서 지금 삼형제에게 형제들을 믿음직하게 서포트해주고 있는 둘째 박수현입니다. 자, 북한판 형제는 용감했다. 셋째 형에게 좀 여쭤볼게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둘째 형은 없어졌고 첫째 형도 그러고 가버리고. 아니, 어느 날 날벼락이라는 게 이제 트럭을 싣고 왔는데 사람 몇 명, 야, 이 역들아 해가지고 무슨 역적, 이 형이 남수성 가서 짐을 막 싣는 거예요. 그래 골짜기 들어가는데 거기 길주 전래물 강산이라고 갔는데 한 300에서 500세대 되는데 다 역적이라는 거지. 역적이 역적 속으로 툭 쳐요 그 소리. 그다음부터 뭐 국가에서 배급을 6개월 주다 말고 그다음에 2달 주다 3달 주다 1년 내내 식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먹고 살자면 또 할 수 없이 도둑질밖에 없어요. 뭐 아니 배고파 중에 일 나오래. 누가 배고파 죽겠는데 일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실은 뭐 어느 집에서 누가 죽었다면 거기 아파 죽은 게 또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막 한경남도 검덕강산에 누가 수직으로 1000m 지하로 들어가서 납은 캐는 거기를 가겠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동원도 가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형들도 없는 가운데서 그 둘이서 근근히 살다가 먼저 떠났어요? 먼저 제일 넘어갔어요? 먼저 떠났어요. 여기 둘이서.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이제 북한에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친구가 와서 중국에 3일만 통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북한 돈으로 3만 원을 주겠다. 그때 월급이 노동자들이 50원, 60원 했어요. 93년. 대학 졸업해야 100원 됐거든요. 근데 걔는 배에다가 돈을 진짜 그렇게 차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 어디서 나냐니까 저 항해도에 갔더니 개 밥그릇을 주는데 그게 고려작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남겼는데 3개 중에 1개가 진짜였대요. 그래서 그걸 한 4만 원을 받았대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100원짜리 돈을 확 보여주면서 3일만 통역해주면 3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면 100만 원이 월급이라 그러면 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돈을 띄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 부탁으로 두만강을 막 해서 뭐 정신없죠. 막 해서 넘었는데 넘어서 정신없이 막 산꼭대기에 달려 올라가더니 북한 땅 보더니 막 땅을 치면 얘가 막 우는 거예요. 막 목 놓아서 우는데 울음소리가 막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와 이거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게 다시는 북한 땅을 밟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중국을 왔잖아요. 중국을 보고 와 내가 북한을 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10월 1일 날 두만강을 넘었는데 10월 11일 날 제가 한국에 왔어요. 어머나. 어떻게 하지? 10월 11일 날 삼국을 통해서 온 사람 중에 최단 실내로 왔대요. 그 천진에 가가지고 배를 탄 거예요. 근데 그때 배 타는 그 사무장 한 데다가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사실은 한국에서 부파된 부파공작원인데 이제 우리한테는 국가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기밀이 있으니까 한국으로 데려다 줘라. 그리고 바싹 말라가지고 내가 한국에 왔을 때 40kg였어. 40kg. 바싹 말라지 키도 조그마지. 그렇게 바싹 마른 게 부파공작원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놈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안기부 홍 선생이 보냈다.
그 말에 이 사람이 완전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안기부 일을 좀 해줬대요. 근데 실제 우리는 거짓말을 했는데 실제 안기부 홍 선생이라는 분이 우와. 이 사람한테 와서 열흘 있다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어떻게 태울지 좀 연구를 해보라고 말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드라마네요, 드라마.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야.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는 이제 한국에 도망쳐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정착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안기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형하고 요 동생하고 왔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떠나가지고 중국에 왔는데 형만 연락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둘이서 떠나고 물어보니까 북한에는 아버지, 엄마하고 막내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작업해가지고 세상에. 안기부 홍 선생은 큰 작전 하나 쳤네. 조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김 선생, 이 선생, 박 선생이 많은데 왜 홍 선생을 댔냐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물어봤대요. 근데 그냥 된 거죠? 그냥 우리는 그냥 된 거예요, 그냥. 그 친구분도 같이 오신 거예요? 같이 왔어요. 아니, 재밌네, 재밌네. 막내가 다 형들이 없잖아요. 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던 동생은 굉장히 착했어요. 나는 요만한 거 군대 나갈 때 내가 다 이렇게 해라고 알려주고 이랬으니까. 그렇게 하고 봤는데 이렇게 어려운 걸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들 데려올 때도 그렇게 천진난만하고 굉장히 착한 동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거밖에 기억이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 엄마가 하고 막내하고 데려올 때 이 데려오는 사람들도 저 한국에 온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왜요? 숨겨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장난을 칠지,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워낙 이제 막 악동이 돼 네,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아니까, 아버지 엄마는 아니까 숨겨가지고 왔는데 한국에서 통화를 하잖아요. 그래야 잘 왔다, 막내 잘 왔다니까, 막, 거기는 어떻소? 막 물어보더니, 어느 날 또 전화가 막 온 거예요. 그러더니, 나 북한 다시 갈래? 막 이런 막 소리를 막 이러는 거예요. 교육했다 나왔는데, 그까지. 왜? 그랬더니, 여기 싸운 거예요. 거기서도 중국에 숨어 있어야 되는데. 숨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저 패고 싸우고. 싸웠다. 근데 거기서 맞은 거예요, 거기에. 왜냐면 한국에서 돈 보내고 이랬는데, 그 데리고 온 애들도 북한 애들인데, 돈을 한 푼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내가 그걸 통화 내용을 듣고, 돈을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으니까 화가 나니까 거기서 막 싸운 거예요, 거기서 죽기 살기로. 그리고 이제 너무 억울하고 맞고 이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막 북한으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올리는데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끝내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막 북한에서 그 몰랐잖아요. 총 싼 것도 몰랐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동생은 그렇지. 굉장히 착하고 형님이 말하면 솔직히 눈만 내리깔고 전화도 못 보고 굉장히 순진했는데 개다 놓고 전화해보니까 완전 괴물이 된 거야. 형도 요즘 안 그러잖아요. 그분이 겁이 나는 거예요. 와, 이게 내 동생이 맞나? 전화를 하는데. 야, 최고다. 그러더니 그냥 개다 놨더니 왜 나를 한국에 데려왔냐 그러고 그냥 막 전화만 하면 경찰서예요. 밤에 자다가 몇 번씩 경찰에 나가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술도 먹고 싸우니까 그 깨기 되면 또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여기 형사들이. 아까 그 사람이 맞냐고. 또 얼마나 자책을 대박이다. 네. 아니, 네 분의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도 될 정도로 네, 너무 스토리가 재밌어요. 둘째 형님, 박 원장님도 사실은 아까 진짜 야, 괴물이 됐더라 했지만 사람이 되잖아요. 그 형제랑 같이 있는 게 나은 거죠. 그럼요. 같이 나도 사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계속 울면서 살았어요. 왜냐면 술만 그냥 먹으면 그냥 우는 거예요. 네. 착한 내 동생, 멋있는 우리 형, 네. 동생들 여기 데려오면 너무 좋겠다. 데려왔잖아요. 데려오니까 이제 식기들이 날라다니고 상이 날라다니고 그러니까 와서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 와서 그래 가족을 데려오겠다. 아니, 몰랐잖아요. 이제 좀 안정이 됐다고 이제. 네. 셋째 형님, 사형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같이 있으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뭡니까? 그래, 북에 있을 때는 서로 뭐 그냥 둘째 형 데려가서 제일 귀엽다고도 봐주고 어간에서 많이 맞고 살았지만은 싸우고 그래도 그 형제들이 모여서
북한 이야기 할 때도 우고 떠들고 하고 술 한잔 하고 그래. 그게 제일 2002년 3월 14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월드컵 직전이에요. 자, 중국입니다. 베이징에 중국에서 야, 이 무려 25명의 탈북민이 주중 스페인 대사관으로 들이닥친 겁니다. 자, 지금 저 주중 스페인 대사관인데 베이징 산리툰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외교관 공관, 대사관 공관은 치외 법관 지역이에요. 국제법상 이제 그 나라의 영토로 치는데 거의 100년 만에 지금 등장을 했는데 아주 이제 철저하게 기획을 해서 준비를 한 건 맞지만 처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긴장들을 하셨을까 진짜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는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이들이 전날 더 긴장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원래 이들이 처음으로 목표했던 곳은 그 스페인 대사관이 아니었거든요. 독일 대사관이었어요. 갑자기 이날 들어와가지고 장소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철두철미한 분들인 줄 알았더니 비행기 변경당하죠. 거사 전날에 대사관 국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도희훈 선생님이 이걸 얼마나 열심히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거사 전날 독일에서 스페인 대사관으로 갑자기 바꾼 거니까 이건 계획에 없었던 계획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여행 가려고 공항에 딱 가서 독일 표를 끊으려고 끊었는데 갑자기 스페인 표를 끊은 상황이에요. 뭐지? 무슨 일이 있었냐. 거사 전날 갑자기 독일 대사관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전날에 독일 대사관 앞을 지키는 중국의 공안 병력이 하나 둘씩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일 대사관에. 게다가 어라 하고 있었는데 독일 대사관의 담장이 또 높은 편이었어요. 자, 그러면 독일 대사관 앞을 지키는 공안들을 어찌어찌 제압하고 시간을 끄는 사이에 담장을 넘다가 못 넘고 떨어지고 애들도 있는데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안 되겠다라고 눈을 돌려보니까 대사관 거리에 스페인 대사관이 있었는데 스페인 대사관은 보니까 스페인 대사관 앞을 지키는 중국 공안도 한산해요. 병력도 적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EU 의장 국가가 어디였냐면 스페인이었어요. EU의 의장 국가가 스페인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들이대면서 난민 신청 요구를 했을 때 의장 국가인데 이 체면이 있지 우리들의 요구를 무시 못할 것이라는 아마 판단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독일에서 스페인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2002년 3월 14일 이미 대사관 장소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순탄하기만 해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악할 만한 변수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결정적인 변수가 발생하냐면 보세요. 전날 어떤 변수가 있었어요? 독일에서 스페인으로 바꿨죠. 자, 각국의 대사관 앞에서는 중국 공안들이 지키고 있어요. 독일인 사람 한 명의 조력자가 있었는데 그 독일인 친구 한 명이 내가 대사관 앞에 있는 중국 공안을 힘으로 잡고 있을게. 한 명이니까. 그때 다 들어가. 라는 작전이었던 거예요. 이 작전이. 그리고 내가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 대사관 어디인지 아니까 내가 관광객으로 위장한 25명의 탈북민들을 다 자연스럽게 독일 대사관 앞까지 인도해줄게. 계획이 변경돼서 스페인 대사관이죠. 스페인 대사관 앞까지 내가 인도해주고 스페인 대사관 앞에 있는 중국 공안 내가 힘으로 시간 끌고 잡고 있을 테니까 그때 들어가면 돼. 아까 영상 봤지만 누군가가 공안을 붙잡고 있어. 맞아요. 그런데 그 독일인이 당일 안 나타난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왜 잡혔어? 독일인이 끝까지 시간 잘 지키기로 유명한데 이 독일인 끝까지 잠적했어요. 연절한 거 아닌가? 이쯤 되면 5만 가지 상상이 가능해져요. 그럼 독일 대사관 앞에 중국 공안 병력이 왜 늘었을까? 그렇지. 이 독일인이 왜 연락 두절이 됐을까? 우리가 스페인 대사관으로 가기로 한 변경된 작전이 탄로난 건 아닐까? 왜 버렸노? 이쯤 되면 주위에 사람들의 눈이 다 우리만 쳐다보는 것 같이 느껴질 거고 사실은 연기해야지. 계획을 취소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정도의 큰 리스크가 발생한 겁니다. 한 2달 정도 미루자라고 했을 것 같아. 그렇죠. 야, 이 독일인 누구야?
여친이 잠수를 탄 이유는 뭘까요? 거사 장소가 독일 대사관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독일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뭐 독일과 관련 있는 쪽에 하는 게 편하다고 믿었던 모양이에요. 인색이 좀 그래서 나잖아요. 듣지 않으니까 독일 대사관 외에도 왜 독일인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 관련된 시설들 좀 알아보다가 아마 독일 대사관 사람들하고도 접촉을 좀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근데 뭐가 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스페인 대사관으로 변경을 하고 그날 변경하는 그 자리 그 만찬장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날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 아 진짜 열받네. 자, 어쨌든 그 조력자 홀로첸 없고 이 사람도 없고 지금 수개월간 준비한 거사가 물거품이 되게 생겼습니다. 자, 다시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현장으로 갑니다. 이제 버스를 가는 걸 제가 이제 손을 흔들어 줘야 되니까 비디오 하나 그냥 들고 어제 계속 찍었던 거니까 들고 도착을 했을 때 이 상황이 완전히 이제 저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 기다려 보는데 볼 때 이거는 올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결정을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시간은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게 되면은 한 20분 안쪽으로 저희들이 가는 그 스페인 대사관 그쪽 입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작전까지 다 짜져져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이제 해결이 안 됐어요. 제가 타서 스페인 대사관이 인도를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우리 김진 기자님 말씀드린 대로 누가 그 공안을 잡을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결국은 이제 제가 뭐 아니면 도라는 제가 이제 올라탔으니까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고민이었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인으로서 그런 일을 하게 되게 되면은 사실 이 전부 모든 틀이 틀어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뭔가 이게 나만이 잠시 중에서 고민을 모르겠다. 했고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은 제가 그 버스 안에서 그대로 틀어놓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 앞에까지 가지만은 지금 이 공안이 문제다. 이 공안을 어떻게 제압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역시 그 아버지들의 힘이 좋더라고요. 왜요? 제가 하겠다고요. 그럼.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또 옆에 한 분이 제가 하겠다. 아마 그 치과 의사셨던 그분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가자. 제대로 된 그 곳을 딱 해주게 되면 우리가 제압하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어쨌든 자기도 빠져나가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또 힘이 얻어지더라고요. 걱정도 덜해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찰나에 마음을 좀 놓으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옆에 앉은 아이가 계속 이제 국경 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이제 말을 조금 걸면서 그 버스 안을 제가 다 찍습니다. 이게 뭐 진짜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그 딱 찍는 동안에 버스는 이제 그 슈퍼마켓 앞에 딱 도착을 하게 되죠. 아, 이거 목숨 걸은 거야. 현장으로 스페인 대사관으로 옮겨 있으면 화장들과 긴장된다. 모자를 맞췄었네요. 그러네. 똑같은 모자네. 네. 단체 모자까지 쓰시고 약간 차림새는 약간 좀 어떻게 단체 관광객 같은 그런 느낌인데 표정은 정말 많이 굳어 있어요. 똑같이. 뭐 긴장돼 있는. 죽느냐 사느냐. 제가 이제 가다 보니까 기자분들이 몇 분 딱 제 눈에 보이는 근데 이 기획이 포함된 기자 포함된 계획이죠. 오케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기자분들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찍기가 맞다 하고 제가 조금 더 빠른 걸음으로 가서 그쪽을 하고 저는 이제 길 건너편을 조금 빠집니다. 빠지니까 바로 그때 들어갑니다. 야, 이게 들어가는 상황이 너무 긴장감 몇 분의 이야기인데 진짜. 스페인 대사관 사실 선택한 이유가 경비가 약간 좀 느슨해서였잖아요.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성공과 실패가 이제 달려 있는 건데 실제로 가보니까 좀 어땠어요? 좀 느슨해. 딱 옆에 바로 보니까 한 명이 딱 서 있더라고요. 공안 한 명. 공안 한 명. 공안 딱. 한 명. 그 공안 얼굴을 보니까 조금 공안이 어리버리해요. 얼굴을 봤는데 친구가 제가 가서 이렇게 하고 빠지는데도 별 신경도 안 쓰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한 1, 2초 되는 사이에 이제 탈곡자리 싹 들어가는데 우리 아까 약속했던 그 아버지가 그 친구한테 확 달려듭니다. 그 아버지가 확 워낙 그 완강하게 덤비니까 이 공안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일단 놀랐겠지. 설마 중국에서는 공안이면 최고 왕인데 누가 확 덤벼? 이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당황한 사이에
사람들은 들어가니까 이 친구는 이 아버지한테 당황했다가 저 친구들이 여러 명이 들어가니까 저 친구들 쫓아가려고 또 뛰어갑니다. 잡을 생각. 이쪽 쫓다가 놓치고 이쪽 쫓다가 놓치고 다 놓쳐버리고 그 사이에 25명은 싹 다 아까 우리 비디오에 본 것처럼 싹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 바깥에서 그 들어간 분들 진짜 손을 두 손 올리는 그 광경을 보고 거기까지만 찍고 저도 이제 빠집니다. 그래서 작전은 그렇게 성공이 됐습니다. 진짜 아니 지금 방금 설명한 그 총 길이가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은 그게 보니까 한 30초 될까요? 30초도 안 될까요? 거의 보면 20몇 초 정도 아주 짧은 시간에 그게 한 두세 시간 지난 것처럼 제 눈에는 공안의 얼굴까지 보였고 아주 어린 공안이었는데 어리버리하게 보인 그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25인, 이 25명은 중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중국의 기본 입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월경을 해가지고 중국 땅에 들어온 북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절대 난민으로 인정해줄 수가 없다. 시범 케이스를 만들 수가 없다. 당시 그때도 절대로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입장만 반복을 했었죠. 난민 지위는 고사하고 이거 진짜 이대로 뒀다가는 북송되는 거 아니냐. 중국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등장을 합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들을 어떻게 구할까요? 이제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사실 이들의 그 요구가 딱 두 가지거든요. 난민으로 인정해달라. 그다음에 남한으로 보내달라. 이 두 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난민 인정은 사실 수단이고요. 그다음에 진짜 목적은 남한행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다른 수단이라고 한다면 남한으로만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이제 곧바로 긴급 대책반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탈북민들의 북송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 정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북송하지 말고 제3국으로 추방이라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3국에서 추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이제 데려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14일 늦은 밤 우리 정부에 이런 분위기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그때 당시 14일 늦은 밤 우리 정부에게 보였던 신호는 정말 놀랍게도 긍정적. 사태가 전향적으로 해결될 것 같다. 라는 매우 디테일하고 긍정적인 중국 정부의 입장이 우리 측에 전달이 됩니다. 바로 다음 날 3월 15일 오전 중국 정부가 25명의 탈북인을 제3국으로 추방하겠다고 최종 발표를 합니다. 성공한 겁니다. 진짜 잘 됐다. 사건 하루 만에 탈북민들을 제3국으로 추방을 하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상황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中国的外交部门已经跟有关的大使馆进行了协商，达成了协议，将按照法律。 자, 이제 필리핀을 거쳐가지고 한국으로만 도착을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건데 하지만 중국은 바로 여기 이 추방 과정에도 조건을 걸었습니다. 풀하기 안 돼. 중국의 입장이 참 난감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국제 여론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그렇다고 북중 관계 또 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묘수를 찾은 게 그겁니다. 난민으로 인정하지는 않되 추방을 하는 형식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추방을 했는데 그 추방된 제3국에서 바로 또 한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 네가 남한으로 그냥 보내버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조건을 내건 거예요. 뭐냐면은 그 필리핀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가지는 말아라. 다른 채 그렇죠. 좀 이따 가라 이 얘기죠. 그런데 이제 탈북민들은 빨리 가고 싶은 거죠. 또 기다려야 된다 필리핀에서. 그런데 다행히 3박 4일을 보내고 3월 18일이에요. 마닐라 공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622편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보는 순간 그리고 그날 5시 21분 인천국제공항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탈북자 가족들이 상기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웃기 시작하네요. 저 봐, 웃는 거 봐. 지금 아직 말 못하겠습니다. 심장이 좀 두근거려서 무슨 말인지 그저 기쁜 마음이 있는데 그저 말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가 어떻게 비행기까지 다 타고 있는가 꿈도 못 깨봤어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내식도 거뜬히 비울 만큼 점차 긴장도 풀려갑니다. 마침내 착륙을 알리는 기내 방송과 함께 그토록 그리던 자유의 땅에 안착했습니다. 나온다.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하나같이 건강하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법 따라 자유스럽게 살면서 또 모든 자기 지망한 대로 살고 싶습니다. 분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2.5km를 헤엄쳐 귀순한 부자. 2.5km를 헤엄쳤다. 그것도 부자가요. 우리 이동준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자, 본 사건은 2014년 8월 14일 이 교동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백년부처럼 최전방 지역인데요. 사건 당일 새벽 3시 40분경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해병대원들은 아주 뜻밖의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바로 신원미상의 두 남성이 바다 위를 헤엄을 쳐서 교동도까지 도착한 것인데요. 이들은 50대와 20대 부자지간으로 수영 탈북을 한 북한 주민들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이들은 살려주시라고요, 살려주시라고요 하면서 기술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이들을 정확한 신분과 월남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교동도에서도 북한 해안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는 불과 2.5km. 하지만 3m 이상의 거센 물살을 뚫기가 쉽지 않은데요. 죽기 살기로 한국에 정착한 이들의 정신력을 아글바보 수사관 이동준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2.5km면 그냥 일반 실내 수영장 잔잔한 수영장에서도 25m. 그걸 수영을 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쥐가 날 수도 있고. 나는 한 바퀴 갔다 오면 죽어. 그러니까.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어도 힘들어요. 그럼요. 또 이런 식으로 수영으로 탈북한 분들이 또 있나요, 강명도 교수님? 작년에 이제 한 명 탈북했죠. 이 교동도를 통해 가지고. 근데 여기서 탈북하는 사람들, 바다를 통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길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바닷길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군무하던 사람 아니면 저보고 가서 탈북하라 하면 그냥 저 재패 갈게요. 그럴 거예요. 거기서 목단 사서 알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바다에 어떻게 들어요? 잠깐만 밤에 바다에 들어간다는 이건 상상도 못합니다. 물살도 빠르고 그냥 파도도 높고. 이게 거기 또 물길이기 때문에 물살이 더 셉니다. 거기가 잘못하면 휩쓸러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곳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무리 경비를 철저하게 24시간 경비를 해도 오대가 뚫려 있고 오대로 가면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아들하고 같이 그냥 맨몸으로 오진 않았습니다. 쭈부를 하나 가지고 나무를 이제 엮고 가지고 아들이 또 내려갈까봐 같이 그 쭈부에다가 나무 다 이렇게 짜가지고 같이 왔다는 것은 준비를 다 해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벽 3시에 물에 들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다에서 튜브 타고 가는 것도 힘든 게 튜브를 탈수록 더 물에 휩쓸려서 막 원하는 방향으로 잘 안 가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 사람 대단하다. 그거 잘 안다는 거죠. 또 내려와도 남쪽입니다. 그쪽에서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내려와도 남쪽이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탈북 민원들이 이제 도강한 얘기는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도강한 얘기 들어보면 뭐 이거 총도 쏘고 감시도 굉장히 심해서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바다는 어때요? 좀 덜한 편인가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바다로 탈북했다라는 거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그 김만철 가족이 배를 타고 넘어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탈북하고 북한 전국에 정말 뉴스로 보도는 안 했지만 입으로 전달됐는데 정말 이슈였어요 그때. 그 사람 가족이 최초로 탈북하면서 그 다음부터 그게 유행돼가지고 가끔 배를 타고 남한으로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작아서 거길 나가서 배를 밀고 나가려면 사람이 몇 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초소가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혼자 있을 때 되게 배 타고 오고 싶었었거든요. 집 앞에 다 배들이 있는데 저거 타고 나가면 왠지 금방 올 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근데 제가 배를 탈 수 없었어요. 여자이기도 하고 배를 제가 혼자 이렇게 밀고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아니, 북한 바다는 이렇게 경계가 엄청 심하다면서요. 저는 뭐 배 타고 탈북하긴 했는데 북한에서 직접 온 게 아니고요. 전 중국 대련에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잘해. 제가 11월에 탈북을 할 때 이제 8월 달에 가족이 12명이 이제 탈북을 한 거예요. 정진 바다에서. 그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저희 기업소에서 뭐 온성이나 무산, 회령 무조건 연서는 중경서 절대 안 띄워줬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다 이제 그 동생이 많이 아파서 이제 또 거짓말을 했어요. 이제 저만 이제 그 증명서를 떼면은 이제 바로 탈북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사건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탈북을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저희 대련에서 출발할 때 해상경보 떠가지고 배 출항을 못했대요. 중국 어선들도 몽땅 다 출항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우리를 받으러 오는 배는 한국에서 떠났고 떠나야 이제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데 안 떠나면 안 된다. 이래서 목숨 걸고 가야 된다.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그 낮 12시 정도인데 뭐 하늘 바다 너무 까매서 하늘하고 바다가 그냥 맞붙은 것 같아요. 너무 날씨가 또 출발하기 전에는 이제 그 배창 밑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뭐 그쪽에서 이제 검열을 하면은 또 안 되니까 또 발각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으슥한 곳에 막 숨어가지고 출발해서 한 2시간 만에 그리고 우리가 배 선실로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뭐 산도 안 보이고 거의 뭐 공해상 지역으로 뭐 거의 그냥 까맣죠. 네. 뭐 파도 세서 뭐 배가 뒤집힐까 막 그런 걱정보다는 북한이랑 제일 가까운 지역으로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였대요. 북한 그 해적한테 잡힐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냥 그 옆에 그냥 몇 척씩 배가 보이면은 그게 북한 배 아닌가 해서 보면은 그 중국 어선들이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출발을 했는데 군산에서는 이제 출발을 안 한 거예요. 맙소사.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 생각 눈물이 나가지고. 얼마나 무서웠어요. 막막했죠. 뭐 육지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날바다에서 죽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럼 지금 바다에 나갈 형편이 안 되는데 해상경보라고 떴는데 그러면 우리까지 같이 죽자는 거냐고 한국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려오시는 분이 그러면 배만 해달라. 우리가 데리러 갈 테니까 배만 해달라 해서 그쪽에서 이제 배를 해줬대요. 그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9시간이 연장된 거예요. 바다에서. 그래서 저희는 그냥 날바다에서 그냥 9시간 동안 그 배 오기만을 그냥 기다리는데.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뭐. 네. 나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다 타 있으니까 가족이 그럼 한 번에 다 죽는 거잖아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늘에 하나님 계시면은 저희 무사히 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이제 만났어요. 그 배에 이제 옮겨 탔는데 그 배는 크니까 그래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아이고. 그 배를 타고 이제 또 한 12시간 정도 이제 타고 오는 과정에 이제 해경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미리 해경. 예, 해경을 한국 해경 해경배 만났을 때 기분은 어땠어요? 그 순간에는 또 올라타니까 순간에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이제 한국에 가면 어떻게 살지?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살았다는 안도감이 나와가지고. (6.25) 전쟁 때 포병 소위로 참전했던 조창호 씨가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간 지 43년 만에 탈출했습니다. 자, 6.25 전쟁에 참전했던 조창호. (6.25가) 발발하자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적의 포로가 돼 전사자로 처리됐으나 살아서 돌아온 그는
국립묘지 전사자 위패에서 본인의 이름을 자기 지운 이름을 거예요. 순수 지웠습니다. 와. 조창호 중위는 남은 인생을 나라 지키는 일과 조국의 소중함, 국군의 임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우는 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소리 높이 외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환영식이 있기 3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1991년 여름 조창호 중위의 집으로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 마침 이제 북한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를 하던 조선족 이 씨라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남조선에 있던 옛 주소 아냐고 알면은 내가 혹시나 지금 서신교환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서신 한번 넘겨는 보겠다 남조선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죠. 정말 못 갈 수도 있다는 생각했고. 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권유를 좀 했어요. 네, 이런 사람이 이영걸이라는 사람이 가져가긴 가져가세요. 기다려보세요. 네, 하는 데까지 하겠으니까 기다려보세요. 그런데 조창호 중위가 누군가 주소지를 적어야 되잖아요. 이 편지를 받을 사람. 그때 누나인 조창숙 씨가 성신 여자 학교의 교사로 있었어요. 근데 보통 학교 교사는 정년 때까지 쭉 하니까 그 기억을 살려서 받는 사람 서울시 성신여학교 조창숙. 그러면 가죠. 근데 1951년에 만나고 이제 헤어진 지 거의 반세기가 지났어요. 네.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지. 누나가 계속 성신여학교에 근무하고 있을지 아닐지도 모르는 거예요. 1992년이었습니다. 이 조창호 중위의 편지를 받은 이 성신여학교, 그러니까 성신여자대학으로 이 편지가 간 거예요. 네. 직원이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조창숙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일단 학교 내에 전산 시스템에 쳐봤는데 없어요. 네. 학생도 없고 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편지가 오면 다시 반송을 하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하는데 뭐 아무튼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국제 편지잖아요. 그렇죠. 반송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왔는데 어디서 보냈는지 주소도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쓰레기통. 설마요. 속상하고.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편지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쓰레기통 들어왔다고요? 대박이다. 누가요? 바로 성신여대 총무과 직원이었던 최성규 선생님인데 이분이 뭘 하던 분이었냐면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우편물을 관리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쓰레기통 안에 눈에 딱 띄는 편지가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나 이왕 버릴 거 안에 내용이 뭔가 한번 읽어보고 읽거나 보고 버리자 해서 쓰레기통에 있던 그 우표가 달린 편지를 꺼내서 뜯어보게 됩니다. 일이 될라니까. 편지를 열어봤는데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읽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다고요. 그래, 민족의 아픔은 남의 것이 아니다. 그럼요. 누구도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내가 이 편지의 주인인 조창숙 씨를 찾아주겠다. 대단한 분이시다. 정말 다행인 것은 누나인 조창숙 씨가 성신여학교의 교사였기 때문에 다양한 행정부들을 통해서 이분의 행적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쉬웠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가정학회를 통해서 조창숙이라는 사람이 있냐? 성신여학교에서 근무했던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창숙 씨가 지금은 건국대학교 가정대 학장을 역임을 하고 명예퇴직을 했다는 것까지 학장을 하고 명예퇴직을 하셨다.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조창숙 씨를 열흘 동안 발품 팔아서 찾았고 실제로 조창숙 씨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집 주소까지 알았는데 다행이다. 진짜 꿈에도 모르고 있던 이때 편지를 받은 누나의 심정 어땠을까요? 일단 뭐 이 조창숙 큰 누님이죠. 딱 이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편지 겉봉에 써 있는 이 씨의 주소를 찾아가지고 중국을 건너가요. 바로 갔구나. 만난 다음에 이 편지를 보낸 사람,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내 동생 창호가 맞다. 난 만나고 싶고 창호를 한국에 데려가고 싶다. 그랬더니 이 씨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럼 내가 갔다 오겠다고 해서 다시 국경을 넘어요, 압록강을. 그때 조선족 이 씨가 조창호 중위에게 얘기를 해요. 누나가 너를 데리고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 한다. 혹시 탈북하지 않겠느냐. 이 말과 함께 여러 가지 물건들도 누나가 이거를 좀 동생에게 가져다 주라고 해요.
조선족 이 씨가 이거는 누가 봐도 남조선 제품이기 때문에 네. 이거 발각되면 우리 다 죽는다. 이건 전해줄 수가 없다. 다행이다. 다행히. 그래서 그거는 전해주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사진은 가지고 가서 조창호 씨에게 이거 누나가 죽는다. 예. 이거 진짜다 그래서 진짜 누나의 메시지다. 라는 의사가 전달이 됩니다. 그 조창호 중위는 다시 집으로 내려와가지고 자고 있던 아들 선일이, 선희, 그다음에 딸 선옥을 깨워가지고 말없이 어머니 사진을 꺼냅니다. 보라고. 또 당연히 이제 아들들은 물어보겠죠. 누구냐고. 그랬더니 너희 할머니라고. 근데 아들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아니 태워 없애자고. 왜냐면 이게 색사진이었어요. 칼라 사진. 왜냐면 당시에는 칼라 사진이 김일성, 김정일 부자만 칼라 사진이 가능하고 일반 인민들은 흑백 사진만 허용이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큰아들은 이거 봉입한테 걸리면 큰일 난다. 이거 태우자고. 어머니 사진을 봤는데 그걸 보고서 그 자리에 불이 태워버리고 왔어요. 사진하고 편지. 이제 그 자리에서 불에다 태워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어머니 생각이 나서. 아이고. 할머니의 사진을 태운 그 다음 날 갑자기 집으로 사진사를 불러요. 그런 다음에 이제 깔끔한 옷으로 이제 갈아입고 가족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었죠? 흑백이죠? 예. 어이, 건정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 몰래 저 아들들이 이 사진을 조선족 이 씨를 통해 가지고 남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낸 거예요. 너무 소름 끼쳐. 속 깊다, 속 깊어. 사실은 조창호 씨 입장에서는 남해 있는 누님부터 가족 형제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조창호 선생님 입장에서는 북에서 있는 이 착한 아들들을 두고 갈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속 깊습니까? 아버지 몰래 남한에 있는 아버지 형제들이 우리 보고 싶을 것 같아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그런 효자 아들들 아닙니까? 그래서 조창호 선생님이 처음에 어차피 내가 남으로 간다 해도 북한에 있는 우리 아들들 보고 싶어서 내가 제대로 두 발 못 뻗을 것 같다라고 탈북 자체를 포기해요. 남한의 가족은 아예 없었던 가족이라고 생각하자라고 이 시점에서 마음을 접어요. 저는 이 지점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가장 현실적이고 우리가 상상할 법한 선택이죠. 맞아요. 그건 한편으로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 착한 아들들을 두고 나 혼자 어떻게 떠납니까? 내가 가면 얘들은 어떻게 하고? 그런데 참 이 아들들이 기막혀요, 마음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조창호 중위님이 1994년 8월 풍으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요. 이후에 몸 절반이 마비돼서 아편이 없이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건강 상태였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조창호 중위 입장에서는 나에게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더 남한에 있는 나의 형제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조창호 중위님이 아들들에게 대놓고 나 남한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말을 또 못 보낸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라. 근데 아들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말 안 했어도 그 아버지 마음을 잘 알았을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가세요. 누군가가 아버지를 찾으면 저희들이 돌아가셨다고 잘 둘러댈 수 있어요. 여기 남아서 저희들 잘 살 테니까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 가시라고. 라고 내 아들들인데. 오히려 아버지가 가시라고 설득을 해요, 이 아들들이. 얼마나 기막힌 장면입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도 아들들을 데리고 가고 싶었을 텐데. 야, 이건. 글쎄 저는 뭐 말을 못하고 갔지만 보내는 사람 마음 그리고 또 알면서 가는 사람 그게 너무나도 이해돼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사건에 알게 되고? 조창호 소위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이종 사촌 형제지간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 편지를 받은 이후에 저희 아버지 외교관이셨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조창호 소위의 탈북을 사실은 이제 계속 준비를
해오셨어요. 뭐 중국 외교관들한테도 이제 근황을 물어보고 그 계속 알아보시면서 준비를 하셨는데 딱 탈북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그 기간에 하필 해외 출장 중이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이래 내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신문 기사에는 이제 다 대련으로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다 위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신 곳은? 간 곳은 위하이, 그러니까 위해. 외에는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너무 먼데요? 연변이랑 압록강이랑. 근데 위해를 가야 한국 가는 뭐 배를 타든 뭐 그다음에 거기서 북경을 가든 이제 이런 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위해로 빠져나온 겁니다. 이게 두만강 압록강이 있고요. 그리고 넘으면 연변 연길 쪽이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위에는 서울에서 옆으로 선 그으면 칭다오가 있는 곳에 산동반도 있죠. 있는 곳이에요. 처음으로 이제 귀환을 성공하게 될 국군 포로잖아요. 그렇죠. 어떤 루트로 이렇게 좀 오게 됐나요? 일단은 그 밀항을 해야 됐었는데 다른 루트가 없고 지금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조창호 중위가 진짜 작은 배를 타고 맞습니다. 가야 했는데 그 배가 얼마나 작았냐면 발을 다 뻗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너무 작은 배인데 심지어 갑판 위에 올라가면 자기가 누군지 신원이 드러나니까 선원들이 못 나오게 한 거예요. 맞습니다. 몸도 안 좋죠. 중풍 걸렸죠. 춥죠. 막 그랬는데 17시간을 지나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밖에서 지금 한국 영해상이다. 저기 한국 배가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바로 100m 앞에 한국 배가 나타난 거예요. 한국 영해상에서. 그런데도 만나지 못한 거고. 날씨가 정말 너무너무 나빴거든요. 먼 바다잖아. 먼 바다고 보통 풍랑이 한 4, 5m쯤. 그리고 배가 저기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 4, 5m 풍랑이요. 말이 그냥 4, 5m지. 그냥 있어도 뒤집어질지 모르는데. 4m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지. 4m. 도저히 이제 접선이 안 돼서 그리고 선장도 이건 안 된다.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내일 다시 시도를 해보자. 그거 어떻게 그리고 갔다가 다시 오는 걸로 하자. 쉽지 않다. 그리고 돌아선 거야? 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 날 2차 시도가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시도는 이제 17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지막 시도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해서 77시간 동안 바다에 있어요. 77시간. 중풍 오신 그 노인네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하신 거죠. 조창호 씨가. 보통 일이 아니네. 근데 이제 의식을 잃어가는 가운데서 이제 슬슬 한국말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살짝 눈을 뜨니까 접선이 된 거야. 그래서 들것이 실려가지고 이쪽 배에서 저쪽 배로 넘어가는 걸 자기 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안심을 하면서 의식을 놓았어요. 조창호 중에 의식의 마지막 그 모습이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줄을 놓으신 거예요. 기절하죠. 기절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딱 뜨니까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 인천이었어요. 인천이었어요. 아, 진짜 대박이다. 야, 험난했다. 험난했어.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접선 끝에 우리 조창호 중위님이 구출되셨잖아요. 여기 최우수 선생님이 드디어 삼촌을 구해왔다라고 다들 생각하셨죠? 네. 그런데 2차 접선 때 바로 조창호 중위님을 만난 건 여기 있는 최우석 선배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아, 왜 또요? 여기서 갑자기 아유. 안기부가 등장합니다. 왜 안기부가 갑자기 그 공해상에 나타나게 된 걸까? 안기부는 알기는 있어요. 지금 조선일보 기자가 움직이는 것도 알고. 하지만 관심이 없죠. 자, 다리.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나요? 성수대교의
참사가 일어납니다. 50m 길이 구경 상판이 끊어져 한강 위로 처박혔습니다. 자, 북한을 탈출한 15명의 대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은 중국에 숨어 살면서 한국으로 올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선택한 루트는 바로 중국에 있는 대사관을 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큰 사건, 이것을 기획한 분은 인권운동가나 우리 국정원 직원이나 이런 분이 아닙니다. 바로 평범한 한국인 사업가였습니다. 문 대표님은 이제 북경에 있는 유엔 난민 기구에 이제 받아달라. 지금 이 뭐 난민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유엔 기구에서는 곤란하다. 근데 문 대표님께서는 계속 문을 두드린 거죠. 만나자, 협상하자. 그랬더니 이제 그럼 좋다. 그러면 장개수 가족 가운데 한 명을 대표로 한번 만나보겠다. 그때 결심하시다고 하죠. 그냥 유엔 기구에 몰려 들어가서 여기서 탈출하자. 쳐들어가서. 네. 그래서 그때 질수라도 데리고 가자 그랬죠.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안 됩니다. 좀 여러 사람이. 그래서 고민에 빠졌는데 그때 이제 몽골로 가려고 몽골 국경 쪽으로 갔습니다. 몽골로 가기로 그럼 결심을 한 거네요. 네, 어쨌든 다 이제 도망가야 되니까. (2001년 6월 26일) 오전 9시 30분이 됐어요. 가족들이 뛰어가기로 한 곳은 유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중국 북경에 있는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 그 건물이에요. 말이 유엔이지 중국이에요. 베이징이에요. 근데 자 어찌 유엔 건물까지 간다 하더라도 난관이 4개나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건물 바깥을 지키는 경비원을 통과해라. 이거 발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두 번째 미션. 건물에 들어갔어요. 건물 내에 사무실을 안내하는 경비원을 통과하라. 건물 내에. 자, 세 번째 미션. 야, 뭐 이렇게 많아. 유엔 사무실 있잖아요. 그 유엔 사무실을 지키는 경비원을 통과해라. 경비원을 통과해라. 어떻게 자, 이게 대문만 통과한다고 끝이 아니네. 산 넘어 산이죠. 산 넘어 산. 근데 네 번째 관문이 또 있어요. 뭐예요? 또 뭐야? 유엔 건물 사무실 지키는 경비원 통과하고서 유엔 직원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은행 터는 거예요? 톰 크루즈야?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길수하고 길수 외할머니를 손잡고 이제 들어가고 집에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기자가 있습니다. 예. 그 기자가 계속 취재를 했습니다. 장기수 가족을. 그래서 그 기자도 이제 세 사람 맞고 그래서 기자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걸리면은 본인들은 정말 죄 안 먹고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길수 할머니하고 손을 잡고 들어갔는데 로비까지 어찌어찌 들어갔는데 느닷없이 그 방송용 카메라 큰 거 있죠? ENG 카메라 이런 ENG 거. 카메라. 이런 거. 이게 내 앞을 그냥 꽉 들어갔고 한 사람은 그 프레시맨이 나를 그냥 쫙 비치는 거예요. 아직 안 됐는데 지금 유엔 사무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내가 죽었구나 이제. 지금 모든 이게 3년 동안의 고생 또 이 많은 가족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니까 일을 어떻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도 없고. 일본 방송들이었어요, 일본 방송들. 네. 보내달라고 했던. 그러니까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원래는 계획이 그게 그럼 안 아니라 돼. 유엔 안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지지하라고 그랬죠. 영화 찍는 것도 아닌데.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두 사람이라도 살리자.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서 얼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경비병이 열리는 문을 열고 있으니까 안에서 저는 계속 안 닫히지. 닦기라고. 근데 그 기자가 꽥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잠시 놨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다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진짜 쫄린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경비병, 유엔 지키는 경비병이
계속 요새 오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들락날락하니까 구면이라. 구면이니까 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들어가시죠 그랬어요.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는 뭐 내가 이제 마음이 이제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위기가 이제 기회가 된 것이 거기서 밑에 공안들은 뭘 봤냐면 카메라맨을 본 거예요. 이게 큰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한 거죠. 그냥 간 거예요. 아무도 제지 안 받고. 일본 취재팀이 도와준 거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들어와서 그때 이 하늘이 도우셨구나. 나 놀랍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안심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못 쫓아낸다. 예. 북한을 탈출한 한 가족 7명이 중국 베이징의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 사무소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난민의 지위 인정과 한국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와. 누구야? 자, 6월 27일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최진수 북한 대사입니다. 북한 대사입니다. 무서워. 저승사자 아니야, 저승사자. I think we can only hope that China will, of course,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this is very much a humanitarian issue. 모르겠습니다. 무슨 꿈 같습니다. 지금. 이곳이 바로 꿈에도 그리던 남한 땅. 천신만고 끝에 남한 땅에 첫 발을 디딘 길수근 가족의 얼굴엔 안도와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가 절로 나오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한국 땅을 보니까 정말 인생에 처음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마음이 깊다는 더 알려주었고요. 한국 가서 살아서 뭐든지 뭐 어떻게 강제 송환돼서 죽든지 이게 마지막 장면이다 하고 비장한 각오로 떠났죠.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성공했어. 10명이. 어마어마하다. 한국에 다시 만난 거야. 와!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거 무슨 영화를 이렇게. 그러게요. 보통 일이 아니야. 대단하다. 이런 영화 같은 일들이 이렇게 있구나. 16명의 대가족의 집단 탈북, 몽골 루트로 3명이, 7명은 유엔 사무소로 진입해서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가족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중국 선양에서 남아있던 길수 가족들이 한국행을 시도합니다. 자, 2002년 5월 8일입니다. 야! 하지 마. 어떡해.
가지 말라고. 엄마 어떡해요. 속상해요. 아유 세상에 이 영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긴박하네요. 그러니까 야 이거를 1년 전에 중국 유엔 사무소 그 사건도 굉장히 대단한 시도였는데 이거는 지금 3살배기 아이를 데리고 일본 영사관으로 돌진한 사건이고 상당히 무모할 수 있는 시도였고요. 이 계획의 시작은 1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 그 전에 준비를 했었죠. 이 가족이 오면은 어떻게 할까. 저는 계속 미국이었습니다. 심양에 이제 미국 영사관이 있는 정보를 얻어가지고 답사를 갔는데 마치 길 건너가 한국 영사관이고 옆이 이제 일본 영사관이고 답사를 갔는데 어렵겠더라고요. 왜냐하면 9.11 테러가 그 전 2001년 9.11 테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뭐 세계적인 뉴스다 보니까 전 세계에 이제 미국 관련된 시설들이 그냥 철통같이 험험해지는구나. 근데 옆에 일본 영사관이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영사관으로 들어간 다음에 담 하나 경계니까 그 월담을 해서 미국에 들어가면 되겠다 해서 이제 여기 한미 가족을 불렀죠. 자, 이 모든 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가지고 이제 문국환 대표님은 1년 전에 만났던 그 일본인 기자에게 연락을 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 심양에서 점심 식사를 합시다. 그 일본인 기자에게. 근데 우리 한미 가족이 양식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일식을 먹도록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또 당신이 이제 일본인이니까 당신도 한번 참가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약간 시크릿 코드 같이 전달한 거예요. 누가 그러네. 도청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야. 자, 문국환 대표의 연락을 받고 일본 총영사관 진입 당일 이 소식을 극비리에 입수한 기자들이 중국 선양에 도착합니다. 한미가 울고 있는 사진, 엄마가 문 앞에서 끌려가는 그 사진 한 장을 찍은 기자도 그 일식집에서 보자라는 말을 알아듣고 일본 대사관 앞에 있다가 그 장면을 포착한 거고 아까 그 영상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저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영상이 없었으면 누명 쓰고 북송됐을지도 몰라요. 아니 위치가 저격수 시점처럼 너무 완벽한 앵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한미 얼굴이 가려져도 안 되고 당시 공안의 등짝만 보여도 안 되거든요. 어떤 건물이었습니까? 바로 그 일본 영사관 앞이 여관이었습니다. 여관. 저기를 취재 기자들을 가서 좀 사전 답사해야 되겠다. 원래는 이제 호텔에 우리 묵었었거든요. 다른 호텔에 묵었는데 기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 건물을 예약을 하고 불렀죠. 이 한민회도 이제 가서 올라가서 그 앞에를 좀 관찰을 하고 기자들도 거기 와서 보니까 뭐 바로 코앞이죠. 정말로 앵글이 뭐 아주 좋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관찰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지금 이 아까 한미 엄마랑 할머니는 잡혔고요. 먼저 지금 그 태준 씨랑 한미 아버지는 지금 안에 있다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 종합해본 결과 일본 측에서 내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5명 다 다시 잡힌 거예요. 어떻게 근데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영상이 계속 데스트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 카메라 기자가 붙잡히는 것까지 걱정하면서 필름을 어떻게든 사수했기 때문에 오늘 한미 가족들이 무사히 대한민국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보통 이제 중국 공안에 잡히면 모두 다 이제 북한으로 송환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림픽을 앞두고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이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다 이렇게 지키면은 개최에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는 전 이 영상이라고 봐요.
이 영상이 없었으면 이 사건이 이렇게 터졌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억이 나거든요. 딱 보면은 막 들어가는데 억지로 끌어내고 무슨 막 비명 소리 나고 그러니까 평범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잔혹함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전 세계로 펴졌기 때문에 네. 한국 정부로서도 그냥 이걸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한미 가족이 15일 만에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순간 함께 오시죠. 어린 나이에 진짜. 길숙은 친척 5명이 중국 경찰에 붙잡힌 지 보름 만에 자유의 몸이 돼서 필리핀을 거쳐 내일 새벽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야, 진짜 드디어 도착한 한국. 중국 경찰에 강제 연행된 후 보름 동안 겪어야 했던 불안과 공포에서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한국 땅을 밟은 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로는 많은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호기심을 느끼는 아이고야. 세상이야. 왔구나 너. 아이고 진짜 눈물 난다 이거. 세상에 어떡해줘. 심장이 대단히 기쁘지요. 그때까지 가슴에 쌓였던 게 막 좀 다 풀렸거든요. 아이고. 지난 3월 대단하십니다. 대사관 진입으로 짜 기획 망명은 중국 공안당 1994년 여만철 씨 탈북 사건으로 가봅니다. 북한을 탈출해 귀순한 여만철 씨 일가족. 오늘 오후 홍콩에서 온 대한항공편으로 대한민국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본다고도 기쁩니다. 이렇게 우리를 반가주니까 정말 기뻐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이름인데요. 바로 여만철 씨 가족 귀순입니다. 네, 여만철 사실 그가 누군데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던 거예요? 북한에서도 상당히 출신 성분이 좋은 엘리트 가족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경찰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사회안전원에서 대위로 복무를 했는데 엄청 북한에서도 사실 그러니까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가족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언론에 대서특별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게 되고 평생을 바친 조국의 배신감을 느꼈던 여만철 씨는요. 온 가족을 이끌고 목숨을 건 탈북을 시도하게 됩니다. 1994년 2월이었어요. 한파가 몰아치던 한겨울, 북한이 가장 추울 때잖아요. 이때 여만철 씨 가족이 탈북을 결심하게 됩니다. 여만철 씨가 국경 지역에서 일을 했는데 이때 가만히 보니까 해산 지역의 압록강변으로 보따리 장수나 화교들이 오가는 걸 보이는 거예요. 아, 나도 압록강을 건너서 남한으로 가야겠다. 근데 하필이면 이렇게 추운 날을 선택을 한 이유가 있어요. 2월이면 수은주의 온도가 영하 20도로 떨어져서 바람 불면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로 떨어져요. 그 엄청난 바람이 부는 그런 엄동설한인데도 불구하고 2월을 탈북식으로 잡은 건 강이 꽁꽁 얼어서 직접 거기를 걸어서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상이나 되십니까? 자, 지금 압록강까지는 왔습니다. 밤이에요. 5명. 지금 고 아니면 노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눈 덮인 이 압록강 주변에 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한 명씩 건너기로 합니다. 그때가 3월 19일 밤 10시 30분인데 여만철 씨는 큰아들 금용이 보고 네가 먼저 출발을 해라 라고 시켜요. 그래서 이제 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압록강을 도강을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꽁꽁 얼었다고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중간에 푹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 측에 도착을 하면은 그때 네가 흰 그 이불을 흔들어라. 그럼 성공한 걸로 알고 각 한 명씩 도강을 하겠다. 그래서 한 명 도강 성공해요. 큰아들이 이제 금용 씨가 도착한 다음에 중국 측에 이제 도착한 다음에 이제 이불을 흔들거든요. 됐다. 이제 한 명씩 출발하자. 한 명 아들, 딸, 이제 와이프 다 건너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만철 씨가 흰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는데 나중에 이제 생전에 하셨던 인터뷰 들어보니까 자기가 맨 뒤에 지금 걸어가잖아요. 정말로 어느 한 지점에서는 푹푹 발이 빠졌대요. 녹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발 죽더라도 저쪽까지 건너가고 나서 죽게 해줘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뒤에서 누가 확
잡는 듯한 느낌도 들고 얼마나 긴장감이 높았다면은 부인도 그 도강에 성공을 했는데 밤이지 않습니까? 앞에 뭔가 시커멓게 있는 걸 봤어요. 그게 이제 이 어둠에 있던 나무였는데 그게 이제 북한 측 국경 경비대인 줄 알고 딱 소리를 지르고 잠깐 졸도까지 했다고. 그럴 수 있을 것 아주 같아요. 힘들게 도강에 성공했습니다. 너무 긴장하니까. 네. 그래요. 여만철 씨 가족은 일단 압록강을 건너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여만철 가족이 압록강을 건너고 한 달하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우리나라에는요 좀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정치적 스캔들이었죠. 현직 대통령 아들의 인생에 크나큰 오점이 생겼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차남인 김현철 씨가 자신에게 정치 자금을 줬다는 한약업사 정재중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정 씨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중재 신청과 함께 법정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김현철 씨 당시 YS 정권 당시에 대통령 아래 소통령이라는 별명으로 통칭이 됐었고요. 비선 실세로 원조죠. 원조 비선 실세로 군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철 씨는 안기부 기조실장에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를 앉혀놓고 막후에서 권력을 휘둘렀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김현철 씨 비자금 사건하고 이 터진 것하고 이 여만철 씨 가족 탈북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역시 날카로운 질문. 예. 그 뒤에 수십억 비자금이 밝혀져서 구속돼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수십억까지 안 나왔어요. 1억 2천. 초기야. 그래서 쉬쉬하면서 김현철이 소통령이래. 누가 엄청 받았대. 쉬쉬는 알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김현철이 그랬대라고 말하지 못했던 초기. 자, 그러니까 그때 김현철 씨가 세게 대응을 해요. 아까 VCR에서 봤지만 한겨레 신문은 일단은 고소합니다. 명예훼손. 아, 이게 이제 최초로 보도한 신문인가요? 예. 근데 1심이 재판부가 한겨레 신문 패소를 해요. 해당 보도에 근거가 없다. 따라서 대통령 아들 김현철을 명예훼손한 혐의가 있다라고 한겨레가 져요. 근데 이게 이 작은 보도를 시점으로 한약업사한테 1억 얼마 받았다. 그리고 김현철이 각서를 써줬다. 법적으로는 해당 언론사가 패소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에 야, 대통령 아들이 돈 받았대. 이 얘기가 일파만파 퍼져나가던 시점이 이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입장에서도 김현철 씨 입장에서도 이 이슈를 다른 이슈로 덮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레이드에 포착된 게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여만철 씨 일가 탈북 사건이었죠.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 소위 물타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안기부가 여러 가지 이것저것이 있는데 굳이 여만철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런다? 되나요? 여만철 씨 가족이 추운 겨울에 탈북을 결심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거쳐서 1994년 3월 25일 날 중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대사관을 찾아가요. 한국 대사관에 가면 이제 다 됐다. 우리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당연히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대사관 직원이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기다려봐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사관만 찾아가면 당연히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고국이 나를 기다려 줄 줄 알았는데 날 거부당한 거예요. 대기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94년 우리 그 안기부가 북에서 오는 사람들, 탈북자들을 이제 접하면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첫째로 정보 가치가 있느냐. 두 번째는 사용 가치가 있느냐. 정치적 이슈거리로 쓸 수 있느냐. 그게 없으면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당시로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탈북이 따로 있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탈북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일반 주민들은 북한 인민들 그냥 인도적 차원에서 네가 알아서 찾아가라. 지금과 같지는 않았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만철 씨는 가족은 그런 두 가지 가치가 다 없는 거예요.
지금 받아주질 않으니까 한 달 동안 국제 미아 난민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호텔방에 누군가가 이제 들어왔대요. 삑 하고 들어오니까 누구시냐 물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온 안기부 직원이다. 지금 그 배를 타고 공해상으로 나가셔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한국 언론이 그 김현철 씨 비자금 사건을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직전 시점이었어요. 아 그러면 일단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상황. 그렇죠. 이제 언론이 빵 터뜨리기 직전 상황이었어요. 그 이틀 전에 이제 안기부 직원이 웨이하이에 대기하고 있던 여만철 씨 가족을 만나가지고 나 한국에서 온 대한민국 안기부 직원인데 내일 무슨 배가 올 거다. 그걸 타고 일단 공해상으로 나가라. 그래서 그 말 믿고 나갔대요. 망망대해야 나가보니까. 그래서 그 중국 선원한테 물어봤대. 여기가 뭐 하는 데냐고, 우리 왜 데리고 왔냐고 했더니 카드 놀이만 하고 있던 그 중국 선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만 기다리라고, 큰 배가 올 거라고. 무슨 큰 배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 엄청나게 큰 우리 대한민국 해군 소속 군함이 등장을 합니다. 군함이 등장해서 사다리가 이렇게 내려오더래요. 사다리가. 사다리가요? 여기 조그만 미랑선이고 네. 중국 미랑선이고 좀 군함이기 때문에 네. 사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올라가니까 그 해군 장교로 보이는 사람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배를 타고 해군 군함을 타고 4월 28일 새벽 인천항을 통해서 입국을 합니다. 아니 그 아까 좀 이상한 게 아까 그 여만철 씨 가족들 왔을 때가 거기 김포공항이었잖아요. 예. 여만철 씨 일가족. 오늘 오후 홍콩에서 온 대한항공편으로 대한민국의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인천항으로 왔다고 했거든요. 군함으로? 이거 이상해요. 비행기를 타고 들어온 걸 봤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군함을 타고 항구로 들어왔다. 자, 뭐냐? 안기부가 준비한 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군함만 띄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4월 28일 새벽에 인천항 통해서 여만철 씨 가족 들어왔잖아요. 그때 안기부 직원들이 인천항에 딱 도착해서 여만철 가족을 맞습니다. 그런데 여만철 가족에게 안기부 직원이 뭔가를 손에 꼭 쥐어줍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여권 아닌가? 제가 품에 준비했는데 설마 비행기 표네? 티켓. 항공권이요? 가족 인원수대로 제일 앞에는 여만철이라고 써 있었죠. 이걸 왜 줘요? 5장을 줍니다. 여권 있어야 되는 자, 어디로 가는 비행기였냐면 홍콩으로 갑니다. 홍콩? 예, 이게 뭐 하는 거야? 홍콩으로 가요. 우리나라요? 왜 갑자기 홍콩? From 서울, 김포 to 홍콩, passenger 만철 여. 그러면은 서울에서 지금 일부러 홍콩으로 좀 보내는 거예요? 보낸 거죠. 다시 오게 하려고. 홍콩행 비행기 티켓을 준 거예요. 여만철 씨는 다짜고짜 홍콩으로 가라니까 영문도 모른 채 홍콩으로 가야 할 운명이에요. 안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바로 그 다음 날 김포공항으로 가서 수속을 밟고 4시간 비행을 해서 홍콩으로 갑니다. 자, 이들은 왜 홍콩으로 보내졌을까? 정보기관은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서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고 답변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그 결말을 봤잖아요. 추측해보면 여만철 씨 가족의 대대적인 탈출, 극적인 탈북 스토리가 당시 정부로서 필요했잖아요. 인천항으로 새벽에 군함 데리고 가서 왔다. 이 모습보다 김포공항으로 비행기 타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모습, 소위 그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 피곤한 사람들, 목숨 걸고 인천항으로 군함 타고 들어온 사람들을 다시 또. 홍콩으로 보내서 다시 들어오게 한 거예요. 이게 들을수록 좀 마음이 불쾌하네요. 계속 불쾌해져요. 그러니까 필요한 탈북, 필요하지 않은 탈북을 나누는 것도 불쾌하고 정치적 목적에 맞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서 군함을 동원해서 데려온 것도 불쾌하고 그렇게 데려온 사람을 또 쇼를 위해서 이게 제일 불쾌해. 예, 연출을 하고 또 시민들을 속이기 위해 화려한 입국장을 화려한 어떤 쇼장으로 만들어버린 이런 모든 모습들이 이제 다 불쾌한데 결국 그래서 이런 이슈몰이 성공을 했습니까? 근데 모든 물타기, 모든 북풍 공작이 다 먹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요. 이때 한겨레에서 이제 보도했던 신문을 좀 가져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5월 1일 날 이제 기사 1면에 난 우리 여만철 씨 가족들 사진인데 여기는 이게 일면에 사진 났잖아요. 근데 여기 또 보이는 게 크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돈 준 장소, 시기 서로 엇갈려 이렇게 딱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그 여만철 가족의
탈북 소식이 당시 안기부랑 YS 정부에서는 어디에 위치했기를 바랬냐면 이 자리가 로열자리. 그렇죠. 신문을 볼 때 그렇죠.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맞아요. 신문에서는 큰 자리입니다. 사람이 거기부터 보니까. 이 자리에 크게 목숨 걸고 탈북한 여만철 일가족 무사히 자유 대한민국으로 도착. 이게 여기에 깔리기를 그때 정부에서 원했을 건데 실패했죠.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김만철의 일가가 가족 전체 다 끌고 거기 그럼 또 갑자기 일본이 연루되고 막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고 그다음에 따뜻한 남쪽 나라라는 워딩도 있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스토리가 좀 부족해요. 식상해졌고. 그러니까 너무 급조해서 그런 식상하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고 싶었는데 사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거죠.